야! 니 혼날래? 자, 이거 봅시다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 가와나에서 발표를 듣는 친구들의 반응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는 글자만 줄줄줄줄줄 적혀있죠. 독도에 살고 있는 동식물, 뭐 식물에는 뭐 성기린초, 해구, 뭐 쭉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옆에 설명 딱딱딱 나와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발표 상황에서 무엇을 더 자세히 무엇을 더 이제 주의 깊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사진 자료와 함께 자료가 나와 있는 이거를 우리는 훨씬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겠다, 그치? 반면에 뭔지도 모르는데 줄글로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으면 당연히 뭔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발표 상황에서의 차이점 뭡니까? 이거는 자료죠, 자료. 발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가. 자, 다음 요거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발표 어떤 내용과 본문 내용도 있는데요. 뭐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큰 목소리로 그 다음에 친구들을 바라보며 약간 이런 식으로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섞여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견의 능류도모토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제시를 통해서요 무엇을 한 겁니까? 청중의 관심을 유발했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이 단어 생각보다 좀 많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요, 이 자료가 나온 목적이 뭐지? 청중의 관심 유발. 이거를 싹 다 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자료가 몇 개 등장하거든요. 슬라이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각각 이 자료마다 어떤 역할을 하려고 제시되어 있는 자료인지를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는 다 뭔가 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을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순서 내용을.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려고 지금 이제 제시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이 이제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다. 차례를 제시했습니다. 맞죠? 자, 이 차례를 제시한 거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청중이 흐름과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끔, 흐름을 알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자, 다시 여기 있는 그림은 무엇을?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차례는 왜 제시했다? 흐름을 알고 내용을 예측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자,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자, 발표를 맡은 한민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큰 목소리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준 표시해 줄게요. 자, 다음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아십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듯이 얘기합니다. 뭡니까? 질문합니다. 맞죠?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집중하게. 청중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또는 흥미, 호기심, 관심 다 똑같습니다. 청중의 관심을 유발, 청중의 흥미를 유발,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을 바라보며 요거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죠.
자, 다음. 요 옆에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 첫 번째, 언어적 표현에는 뭘 했느냐?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져가지고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준언어적 표현으로 무엇을 했느냐? 큰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비언어적 표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청중을 바라봤고요. 청중이 화면을 보고 생각할 때까지 뭐 해줬습니까? 기다려줬습니다. 친구들 바라보며 잠시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었느냐?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고요. 발표 내용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올게요.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화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그림은 일본의 델리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중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 모둠도 그것이 궁금해서 독서 시간에 이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 자,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을 한 거냐? 자,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요약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영향, 현황.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약 16만 7,968점이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문화재가 흩어져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나와 있습니까? 출처 나와 있습니다. 자, 출처를 밝히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의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까요? 화면 3을 가리키며 지금 뭡니까?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16만 7,968점이 해외 20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들은 어떻게 해서 해외로 나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 문화재의 반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힘주어 말하며 준언어 표현입니다. 자, 첫째, 불법적으로 반출된 경우입니다. 약탈, 절도 등이 해당하지요. 둘째, 합법적으로 반출된 경우입니다. 외교에서의 선물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 밖에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타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가 봅니다. 자, 이에 이제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대응 방안에는요, 첫 번째, 문화재 환수가 있습니다. 환수라고 하는 거야, 돌려받는 걸 말합니다. 돌려받는 거. 자, 다음, 현지 활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방법, 즉 환수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부 간 교섭을 통해서 돌려받기,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냥 돌려달라 해가지고 돌려받는 경우, 또는 우리한테 다시 기증해달라 그러면은 당신네 나라가 우리에게 기증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밝혀주겠다, 이 감사함을 통해서. 또는 대여받기, 우리가 대여료를 낼게, 우리한테 줘, 대신에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너네한테 보내줄게, 대여받기. 또는 구입, 그거 우리한테 팔아, 우리가 돈으로 살게 라고 하는 구입.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 검지를 들어 올리면 뭐에 해당합니까?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행동입니다. 알겠죠? 행동. 자, 그래서 환수 방법 가운데 첫째는 정부 간의 외교 교섭을 통해서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66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 1000여 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일본 왕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는 일본 국내청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 왕실 관련 도서 1000여 점을 돌려받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다음 기증받는 방법입니다. 자, 1996년에 경남대학교 박물관이 일제강점기의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수집한 문화재 가운데 일부를 일본의 한 대학에서 기증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다음 대여받는 방법입니다. 2005년에 외관 수도원이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영구 대여의 형식으로 들여온 경제정선 화첩이 이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온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구입해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자,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에게 선조가 내린 김시민 무공신 교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국내의 방송사와 시민단체의 모금운동을 벌여서 마련한 돈으로 일본에서 구입해서 들여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 있는 문화재 환수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2008년에는 이만큼, 2016년에는 이만큼. 자, 그래서 요 자료 도표 자료죠. 도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문화재 환수량이 증가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해외에 있던 우리나라 문화재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지금 화면 10을 가리키며 뭡니까? 비언어적 표현 가리킨 거, 행동이다, 그쵸? 자, 그래서 2008년에는 7,400여 점이었던 환수 문화재가 2016년에는 10,027점으로 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료의 특징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화면 7구 같은 경우에는요, 7에서 7, 8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화재를 환수했는지 그냥 그 문화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요, 청중의 흥미를 유발, 그 다음에 이해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각 문화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요? 그냥 이 문화재의 이 모습만 구체적으로 그려서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반면에 이 도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냈고요. 문화재의 양이 증가했다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표 자료를 제시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환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재의 현지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16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뭐냐면 조선 인예의 아름다운 전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더 많이 생기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 문화재 상설선 전시실이 생기도록 지원한다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이 밑바탕이 된다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요, 자, 이 현지 활용과 관련된 방안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문화재의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표시 요 별표. 자,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 하는 문장입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앞에 나온 내용,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모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그 문화재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힘찬 목소리로 뭐에 해당합니까? 준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죠.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으로 저희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 뭐에 해당합니까?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리고요 또 요거 중요합니다. 관심을. 자, 요거는요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가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어떤 행동을 하기를 이제 부탁하는 거,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당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남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그 지문들이요 그냥 교과서 지문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걸로도 풉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요런 식의 지문들을 조금 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아, 이런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고 재정리하는 문장이라는 거,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 청중들에게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을 당부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표현들을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쭉쭉쭉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자, 요거는 그 순서만 좀 알아둡시다. 요거 페이지 확 넘어갈 건데 지금 요게 뭐냐면요,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발표하기 단원이니까 발표하는 단원에서요 일단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 주제 정하기, 주제 선정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마련해 봅시다. 내용 마련하기. 자, 그래서요 실제로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요 문장을 이렇게 딱 제시해요. 자, 요게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 건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단원을 다룬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잘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재와 같은 내용은 발표 주제와 관련 없으니 삭제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발표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건 뭐에 해당합니까? 내용 마련하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내용 조직하기. 자,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조직도를 만듭니다. 조직도 작성. 그래서 도입 부분, 전개 부분, 마무리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자료 만들기 필요하겠지. 자료 만들기. 자, 그러면서 뭘 하느냐, 어떤 것을 자료로 넣을 것인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무엇을 넣을 것인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자, 다음 이제 발표하기죠. 실제로 자, 이거 4개인데요 비슷하게 문장 하나 뭐 이렇게 싹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딱 4개에다가 나머지 보기 하나 딱 넣으면 바로 문제 하나 뚝딱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발표해 봅시다. 근데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해.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생각해 두고 자료를 알맞은 때에 제시한다. 자, 내용에 따라서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외 높낮이들을 조절하며 말한다. 자, 고개를 숙이거나 발표 자료만 쳐다보지 말고 청중과 눈을 맞추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자, 요거는 지금 뭐에 해당합니까? 준언어적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그렇지.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몸동작도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발표하기 단어 마칠 거고요. 자, 이 발표하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도요. 다음 시간에 쌤이 그 과제로 간단하게 하나 좀 내줄 거거든요. 근데 이 단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그 실제 모의고사에 담겨 있는 발표문을요.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또 뭘 할 거냐면 자, 우리 비문학 들어갈 겁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죠? 40페이지. 자,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그 읽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일단은 앞으로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필기 안 해도 되고 일단은 쌤이 간단하게 중학과정에서 읽기와 관련되어 있는 걸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까 우리 읽기의 생활화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단원이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면 무엇을 배우느냐면요, 문제 해결, 1학년 때 배웠던 것부터 얘기합시다. 1학년 때 여러분들 뭘 배웠냐면요, 예측하며 읽기 배웠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글 내용 나오고 옆에다가 이런 내용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내용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내 예측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막 체크하는 뭐 그런 단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예측하며 읽기라고 하는 이제 그 단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읽기를 하는 과정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단어의 뜻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전을 찾아봐야죠. 문장을 읽었는데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뒤 문맥을 보고 파악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글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맥락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고 하고요. 예측하며 읽기는 뭐냐면요, 궁금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예측한 내용이 있을 거야. 그러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읽던지, 또는 내가 예측한 내용과 실제로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비교하면서 읽기, 또 전부 예측하며 읽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측하며 읽기를 하면서 또 뭐도 했냐면요, 이 궁금증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죠. 6학년 1학기 때 그 저승에 있는 곳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랑 그 다음에 황금사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책을 읽기 전에 만들 수 있는 질문, 이야기를 읽고 나서 만들 수 있는 질문 해가지고 질문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만들기에 대한 해답 쓰는 것까지가 이제 학습 활동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교과서에. 자, 그래서 그런 궁금증 만들기를 초등 과정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읽기에서 도대체 이 궁금증이라는 게 왜 중요하길래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이 활동들이 전부 뭐에 해당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생각하며 읽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을 때는 다양한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이 글을 똑바로 읽는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 읽는 생각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읽어나가는 과정 안에서의 시행착오에 해당합니다. 그럼 내가 잘못 읽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읽으면 돼. 자, 그래서 내가 잘못 읽어도 상관없으니 일단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바탕으로 읽어가려는 연습들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 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내가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잘못 이해하는 내용들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읽기 방향을 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글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냥 이 글에 나와 있는 단어만 똑같이 찾아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고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생각하며 읽는 거를 생활화해가지고 약간 몸으로 익혀가지고 그거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쌤이 글을 읽을 때 옆에다가 이 글 내용,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같은 것들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쌤이 항상 하지만 뭐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게 말 안 들어서 안 하는 학생도 있고요. 맞죠? 자, 그래서요, 요 정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리해가면서 읽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멘토 시간에 그 비문학기 읽기를 할 때 좀 적용해서 한번 좀 해보십시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글 내용 어렵습니다. 중3 고1 정도 수준이에요. 자,
홉스의 선악 개념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플라톤 1의 이성은 플라톤 1의 이성은 선이고 감정이나 욕망은 악이라는 관점이 서양의 선악 개념 전통의 주류를 이루었다. 욕망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고 바란다는 점에서 이는 결핍을 의미한다. 또 결핍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었다.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일단은 플라톤 1의 이성을 뭐라고 생각했답니까? 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선이 뭔데요? 착한 거, 좋은 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감정이나 욕망은 뭐라고 생각했대요? 악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이 서양의 선악 개념 전통의 주류를 이루었대요. 자, 그러면 플라톤 이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라톤 이후로 계속 이 이성은 좋은 거고 감정이나 욕망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욕망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이고 바란다는 점에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결핍을 의미한답니다. 자, 또 결핍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악의 요소가 판단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결핍은 뭐하다? 불완전하다. 자, 따라서 최고의 선은 이러한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도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대요. 하지만 홉스는 감정과 욕망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전통적인 선악 개념을 비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홉스는 뭘 했다고? 감정과 욕망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적 선악 개념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1문단을 읽었을 때 이 1문단 안에 중심 내용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고 1문단 안에 중심 내용이 없는 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판단하냐? 아직까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기존에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또는 새롭게 나에게 받아들여진 정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새롭게 받아들여진 정보라면은 나는 그것을 정리할 거야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1분단에서 무엇을 정리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라톤 이래. 이성은 신이고 감정, 욕망은 악이래요. 악이었대요. 자, 욕망이라고 하는 건 결핍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결핍은 또 무엇을 의미한대요? 불완전을 의미한대요. 자, 따라서 홉스는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선을 이제 최고의 선은 감정과 욕망을 억제해서 이성을 통해서만 도달 가능한 것이라고 간주해왔대요. 자, 하지만 홉스는요, 감정, 욕망 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했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요 비판했다고 해요. 나라면 이렇게 정리할래. 자, 다음 홉스는 욕구와 혐오라는 두 가지 감정에 따라서 선과 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 선이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욕구하거나 욕망을 가질 때 그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자, 반대로 악이란 어떤 사람이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대상에 붙여지는 이름이래요. 즉, 선은 나에게 쾌락을 주는 대상이고 악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다. 이처럼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홉스는 무엇을 따르고 있다? 쾌락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쾌락주의가 뭔지 압니까? 알아요? 몰라. 나도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아, 쾌락주의라고 하는 게 뭔 말이지? 위로 올라가 보면 쾌락주의는 뭘 하는데? 선을 나에게 쾌락을 주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뭐라고 한다라는 거야? 쾌락주의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홉스는요 쾌락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홉스의 의견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홉스에게 있어서 욕구와 혐오는요 선이란 무엇이냐? 욕구, 욕망의 대상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악은 뭡니까? 혐오의 대상입니다.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의 대상이라며. 자,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뭐라고 한다? 쾌락주의라고 한대요. 자, 또한 홉스의 선악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쾌락과 고통의 감정에 따라서 선과 악을 평가한다라는 점에서 상대주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대요. 자, 상대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를 인정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홉스의 선악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쾌락과 고통의 감정에 따라서 선과 악을 평가하니까 상대주의적 입장에 있는 거야. 왜? 누군가에는 어떤 A가 있을 때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선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 상대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홉스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 그 자체가 고유하게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대요. 대상이나 상황이 개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칼이 내게 잘 서서 질긴 고기를 잘 썰 수 있다면 그 칼은 내게 쾌락을 주고 따라서 그 칼은 내게 선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냈다면 그 칼은 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따라서 나에게 선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다, 그치? 자, 그래서 홉스가 무엇을 가졌다? 홉스의 선악의 개념에는요 상대주의적 입장, 자, 밑에 나와 있는 예시는 뭐 당연한 이야기다, 그쵸? 자,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 홉스의 선악 개념은 유명론의 입장을 따르고 있대요. 자, 그래서 유명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개의 사물이며 보편이란 실제하지 않는 추상물로서 개개의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름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장이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유명론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 뭔지 몰라. 맞죠? 자, 그런데 홉스의 선악 개념은 유명론의 입장을 따르고 있대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유명론이 그래서 뭐지? 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지가 무조건 나오겠지. 유명론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아, 무조건 나올 텐데. 자, 유명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개의 사물이래요. 자, 그래서 보편이란 실제하지 않는 추상물로서 개개의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유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명론이라고 하는 게 뭐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개개의 사물입니다. 자, 그리고 보편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서 붙여진
붙여진 이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래요. 보편이라고 하는 건. 자, 예를 들어 민수나 현지 같은 개인들만 존재할 뿐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을 지칭하는 이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유명론의 관점에서 보면 홉스에게 선과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름일 뿐이다. 자, 그래서 이 유명론을 바탕으로 홉스의 선악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홉스의 선악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도덕의 궁극적 목적인 최고의 선 같은 거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나 명제로서 추상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홉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뭐 유명론의 관점을 따르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선이 없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문장은 당연한 말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처럼 홉스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결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인정하고 욕망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된다라고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인정하고요,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홉스는 인간의 도덕적 역량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감정과 욕망을 현실 그대로 정직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했대요. 다만 욕망들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 한다 는 사실을 강조했대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감정을요, 홉스는 인정하고요, 합리적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된다? 개인과 사회를 보존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홉스의 관점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줘야 된다. 만약에 나라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요 비문학 읽기 과제를요, 지금 지문이 한 5개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여러분이 그냥 손 하나 딱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냥 사실은 이거 같이 적으면서 여러분들 읽었으면은 문제 푸는 거 되게 금방 뚝딱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읽으면 웬만한 내용들은 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서도 사실은 이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한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아리까리한 경우에서 아, 이게 맞나? 이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해두고요, 요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문장을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읽었는데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은 틀렸나요? 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비문학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 글을 읽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뭐 형 누나들 같은 경우에도 비문학 지문 같은 거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질문 많이 합니다. 그냥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은 맞췄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읽은 글 내용에서 이 문장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의미에 맞는가 아닌가를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읽기에 대한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종종 선생님이 이 비문학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이
능력들을 좀 키우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업하고요. 마무리 좀 하도록 합시다. 끝.